안녕하세요. 돈공부 채널의 머니킹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 지식산업센터 투자의 단점과 앞으로의 시장 전망,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전략을 공부하면 성공한다. 단점편, 오늘의 돈공부 시작해볼까요? 첫째, 업종 제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7, 입주자 등의 의무에 의거해서 입주 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일반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주 또한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입주가 가능한 시설은 하나,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둘,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셋, 그 밖의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금융, 보험업,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이 이에 속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간혹 오피스텔과 같은 상업용 시설로 홍보하지만 엄연히 입주가 가능한 시설이 법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과잉 공급. 최근 짧은 기간에 공급 물량이 폭탄급으로 쏟아지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많은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수요보다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임차인이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임차인 확보를 위한 가격 경쟁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입주 시기가 한 번에 몰리는 곳도 적지 않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새로이 분양받는 지식산업센터는 길게는 평균 2년까지 공실의 위험 비중이 존재하므로 분양시 대출이자와 관리비 부담으로 투자 대비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분양가의 상승. 최근 부동산 풍선 효과와 맞물려 새롭게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양가에 2년 뒤 프리미엄을 추가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매도 시 매매 가격이 예상처럼 상승하지 않는다면 마이너스 프리미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입지와 수요, 경쟁력 등을 꼼꼼히 비교해서 적당한 분양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넷째, 추가 비용과 임대사업 가능 여부.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공간 자체만 분양하게 되는데 바닥, 기둥, 천장, 방화문 형태로만 분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를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들보다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다면 칸막이와 입구, 에어컨 등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정한 산업단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려면 기존 공장 및 사업 개시 확인이 완료된 기업 및 개인에 한해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불이익이 있으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신규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서울은 신규 공급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과 달리 공급 지역이 확대되면서 선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보여집니다. 과거 정책 완화와 저금리 환경 같은 투자 환경이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가 가격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안이 발의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는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준공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매와 전매 알선, 재임차 등의 금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공 전략. 하나, 대단지일 것.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운영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단지일수록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어 임차인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둘, IC와 인접할 것. 오피스텔의 중요한 요건이 역세권이라면 지식산업센터는 IC와 인접한 입지가 중요합니다. 제조업인 경우 화물 트럭이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도로교통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 주변 반경 10km 이내에 대기업이 있을 것.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을 상대로 임대를 하는 곳입니다. 대기업 주변에는 협력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위치하고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간 수요 또한 풍부합니다. 기업이 입주했을 때 임대 수익률이 실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넷, 가능한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일 것. 서울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나 제조형 공장은 입주를 대기하는 수요가 풍부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2015년을 기점으로 공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해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적은 투자 자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무조건 성공할 수는 없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눈과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관리 상황을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세제 혜택은 전에 추진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급하게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부디 피 같은 돈을 투자하시는 일에 쉽게 접근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고 나면 정말 가치 있는 물건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공부한 뒤 내게 맞는 투자처를 찾는다면 성공적인 투자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머니킹 메이커는 언제나 더 많은 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기원합니다.